앵무새 죽이기 제12장. 잼오빠는 이제 12살이 되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다가 시무룩하여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다. 식욕도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왕성했다. 너무나 자주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아빠에게 오빠 뱃속에 촌충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여쭤봤다. 그랬더니 아빠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빠는 지금 성장기에 있다고 하셨다. 오빠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다. 오빠의 이런 변화는 몇 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듀보스 할머니를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오빠는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러 갈 땐 내가 따라가는 걸 고맙게 생각한 듯 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 가치관을 나에게 강요하려고 했다. 몇 번이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까지 했다. 오빠가 이제 너도 여자애가 되고 여자애답게 처신할 때가 됐잖아. 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서 싸우고 난 뒤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달려갔다. 잼 도령에 대해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마. 잼도령이라고요? 그래, 오빠는 이제 잼 도령이고 말고.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요? 오빠한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실컷 때려주는 거예요. 난 아직 그럴 만큼 크지 못했지만 꼬마 아가씨, 잼 도령이 커가는 걸 난들 어떻게 하겠어? 사내 애들이 하는 일이란 일은 다 하며 이젠 아주 자주 혼자 있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심심하면 곧장 부엌으로 와. 여기에서 나와 같이 할 일을 찾아보자고. 그해 여름의 시작은 전조가 아주 좋았다. 오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딜이 올 때까지는 캘퍼니아 아줌마로 좋겠다. 내가 부엌에 나타나면 기뻐하는 듯 했다. 아줌마를 지켜보면서 나는 여자가 되는 데에도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름이 왔는데도 딜은 오지 않았다. 딜에게서 편지 한 장과 스냅 사진 한 장이 날아왔다. 아빠가 새로 생겼다며 아빠 사진을 동봉했다. 고깃배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메리디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기 아빠도 우리 아빠처럼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보다는 훨씬 젊다고 했다. 딜의 새아빠는 인상이 좋았고 딜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기뻤지만 내 기분은 엉망이었다. 딜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겠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둥, 돈을 많이 벌자마자 이곳에 와서 나와 결혼하겠다는 둥 하더니 답장을 써달라는 말로 편지를 바쳤다. 나에게 영원한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은 딜이 없다는 사실에 별다른 보상이 되지 못했다.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여름이라면 뭐니 해도 두 눈을 반짝이며 부을애들리를 밖으로 나오게 할 복잡한 계획을 세우며 연못가에서 노끈을 말아 담배를 피우는 딜이 있어야 했다. 또한 여름이라면 오빠가 보지 않을 때 딜이 나에게 다가와 재빨리 키스를 해야 했으며 우린 때로 서로에게 동경을 느껴야 했다. 그가 옆에 있으면 삶은 일상적이었지만 그가 없으면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나는 비참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엘라베마주 의회는 긴급하게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아빠는 2주일 동안 우리를 떠나 있어야 했다. 주지사는 엘라베마주라는 배에 달라붙어 있는 따개비 몇 개를 떼어버리고 싶어 했다. 버밍햄에 연좌 농성 파업이 일어났고 식량 배급을 타려는 줄이 점점 길어졌으며 시골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못 살게 되었던 거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오빠랑 나에게는 딴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먼트가머리 애드버타이저 신문의 만화에서 메이콤의 핀치라는 제목을 보고 놀랐다. 맨발의 속옷 차림의 아빠가 책상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모습을 그린 만화였다. 건방져 보이는 계집애들이 아빠에게 야호하고 야유를 퍼붓는 동안 아빠는 서판에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쓰고 계셨다. 그건 아빠를 칭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아빠가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 오빠는 최근 새로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냈지만 그것 말고도 꽤나 아는 척했다. 야, 스카웃. 군의 조세제도 따위를 재조정하는 일 같은 건 말이야. 그런 종류의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꽤나 따분하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야, 제발 혼자 있게 해주시지. 난 지금 신문을 읽고 있거든. 그래서 오빠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콩을 까다가 캘퍼니아 아줌마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 일요일엔 모두 교회에 가는데 너를 어쩐다? 괜찮아요. 아빠가 헌금 낼 돈을 주고 가셨거든요. 아줌마의 두 눈이 가늘어졌다. 난 아줌마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줌마, 얌전하게 굴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린 교회에서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았거든요. 아줌마는 아직도 아빠도 안 계시고 교회 선생님도 안 계시던 어느 비 오던 날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교회 반 애들은 제 멋대로 내버려 두자 유니스 앤 심슨을 의자에 묶어 보일러실에 집어넣어 버렸다. 우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2층 예배실로 올라갔다. 조용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라디에이터 파이프를 계속 마구 두들겨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찾아 유니스앤을 구출해냈고 그 앤 다시는 사드락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빠 말로는 그 애가 신앙심이 많다면 불에 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보일러실은 역시 뜨거웠다. 게다가 아줌마, 아빠가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아빠는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신가 확인을 하시지. 그런데 이번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어쩌면 잊으신 것 같아. 아줌마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너랑 잼 도령이랑 내일 나하고 우리 교회에 가는 게 어때? 정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아줌마가 전에 나를 목욕시킬 때 아무리 거칠게 다루었다 해도 그 토요일 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누질을 2번씩이나 하고 헹굴 때마다 욕조에 새로 물을 받았다. 대야에 내 머리를 숙이게 하고는 옥타곤 비누와 카스틸 비누로 감겼다. 아줌마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빠를 믿고 혼자 목욕하도록 했으면서도 그날 저녁에는 오빠의 프라이버시를 간섭하는 바람에 오빠가 버럭 화를 냈다. 이 집에서는 식구들이 모두 쳐다보지 않고서는 목욕을 할 수 없나요? 그 이튿날 아줌마는 우리 옷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보통 때보다 일찍 일을 시작했다. 아줌마가 우리와 함께 잠을 잘 때에는 부엌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다. 그날 아침 그 침대는 나들이 옷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내 드레스에 풀을 너무 먹인 탓에 자리에 앉으면 텐트처럼 일어났다. 패티코트를 입게 했고 허리에는 핑크빛 장식들을 단단히 매주었다. 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에나멜 구두를 찬 비스킷 빵으로 말끔히 닦았다. 참외 화요일 축제라도 가는 것 같은데요? 아줌마, 왜 이러는 거예요? 애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잼 도령, 그 양복에 그 넥타이는 정말 안 어울려. 그건 초록색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청색이 어울려. 그것도 모르는가? 오빤 생맹이래요. 히히. 오빠의 얼굴이 화가 나서 빨개졌다. 하지만 아줌마가 끼어들었다. 자, 이제 그만둬. 얼굴에 미소를 띠고 퍼스트 퍼처스 교회에 가는 거야. 퍼스트 퍼처스 아프리칸 에미 교회는 읍내 남쪽 경계박 제재소 철도 선로 건너 흑인 거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목조 건물로 메이콤에서는 종탑과 종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교회였다. 퍼스트 퍼처스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처음 번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에는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주중에는 백인들이 노름하는 장소였다. 교회 마당은 그 옆에 있는 공동묘지와 마찬가지로 벽돌처럼 딱딱한 진흙이었다. 가뭄 때 누군가가 죽으면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시체를 얼음 덩어리로 덮어놓아야 했다. 공동묘지의 몇 무덤은 허물어지는 비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새 무덤들은 요란한 색깔의 유리와 코카콜라 병으로 둘러놓았다. 몇몇 무덤을 보호하고 있는 피르침은 죽은 사람이 불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타다 남은 양초 동강이가 어린아이의 무덤 머리맡에 서 있었다. 평화로운 공동묘지였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깔끔한 흑인의 따뜻하고 달콤 씁쓸한 냄새가 우리를 반겼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머리 화장품이 아위, 코담배, 호이츠 향수, 밀조 위스키, 페퍼민트 그리고 라일락 향 분과 뒤섞였다. 캘퍼니아 아줌마와 함께 있는 오빠랑 나를 보더니 남자들은 뒤로 물러서서 모자를 벗었다. 여자들은 평일에 그러하듯이 정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로 허리춤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우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교회 문까지 양쪽에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화사하게 옷을 차려입은 이웃 사람들의 인사에 답하며 아줌마는 오빠와 나 사이에서 걸어갔다. 캘퍼니아, 이게 무슨 일이냔께? 우리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는 두 손을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았고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우리 뒤쪽 길에는 키가 큰 흑인 여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다리에 몸무게를 싣고 왼쪽 팔꿈치를 엉덩이에 선에 올려놓고는 우리 위쪽을 손바닥을 펼쳐서 가리켰다. 총알 같은 머리에다 아몬드 모양의 이상한 눈, 고추선 코, 인디언 활 모양의 입술을 하고 있었다. 키가 7피트는 되는 것 같았다. 아줌마의 손이 내 어깨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룰라, 왜 그런단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아줌마가 물었다. 나지막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경멸하는 듯한 어조였다. 왜 흑인 교회에 백인 애들을 데려온단가? 이 애들은 내가 데리고 온 손님들이란께. 또다시 아줌마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줌마는 다른 흑인들과 같은 말투로 말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 캘퍼니아는 주중에만 핀치 집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께. 사람들 사이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줌마가 나에게 속삭였지만 아줌마 모자에 달린 장미는 화가 난 듯 떨리고 있었다. 룰라가 길을 따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자 아줌마가 말했다. 이 깜둥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는가? 룰라가 걸음을 멈춘 뒤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백인 애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단께. 그 애들에겐 그 애들의 교회가 있고 우리에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말이지. 캘퍼니아, 이건 우리가 다니는 교회란께. 그렇지 않는가? 다 같은 하나님이란께. 어디 내 말이 틀렸는가? 오빠가 아줌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집으로 가요. 아줌마,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오빠 말이 옳았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인다. 기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에게로 그들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아줌마를 쳐다보았을 때 아줌마의 두 눈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다시 길을 내려다보자 룰라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 대신에 흑인들이 단단히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다. 바로 청소원 아저씨 지보였다. 잼 도령, 이곳에 와주다니 정말 반갑군. 룰라는 신경 쓰지 마. 사이크스 목사님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도록 해놔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거든. 룰라는 옛날부터 말썽 많은 여자야. 이상한 생각이나 품고 거만하게 굴고. 어쨌든 두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주어 여간 반갑지 않아. 이 말이 끝나자 캘포니아 아줌마는 우리를 교회 문으로 안내했고 교회 문에서는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앞자리로 인도했다. 퍼스트 퍼처스 교회 내부는 천장도 없었고 페인트도 칠하지 않았다. 벽을 따라 노쇠 까치발 위에 불을 켜지 않은 등유 램프가 걸려 있었다. 신도석으로 소나무 벤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거칠게 깎은 참나무 설교대 뒤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쓴 빛바랜 핑크빛 실크 연수막이 걸려 있었다. 헌트가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라비아 인쇄 그림 한 폭을 빼놓고는 그것이 교회 장식의 전부였다. 피아노, 오르간, 찬송가책, 교회 주보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은 일요일이면 늘 보게 되는 교회 용품이지만 말이다. 교회 내부는 어두웠고 신도들이 모여들자 축축한 냉기가 조금씩 가셨다. 자리마다 판지로 만든 싸구려 부채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틴덜 철물상 원하시는 물건은 모두 있습니다. 에서 기증한 그 부채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게 갯새만의 동상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캘포니아 아줌마는 오빠와 나에게 앞줄 맨 끝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고는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지갑을 뒤지더니 손수건을 꺼내 귀퉁이에 단단히 묶은 잔돈 뭉치를 끌렀다. 아줌마는 나와 오빠에게 각각 10센트짜리 은전을 주었다. 우리도 있어요. 어서 바꿔라. 너희들은 내 손님이니까. 오빠는 자기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범절을 타고난지라 갖고 있던 10센트짜리 은전을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오빠와 마찬가지로 했다. 아줌마, 찬송가 책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린 찬송가 책이 없어. 그럼 어떻게? 쉬. 사이크스 목사님이 설교대 뒤에 서서 신도를 응시하자 조용해졌다. 키가 작고 작달막한 목사님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광택을 없앤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반짝이는 금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손님과 함께 예배를 보게 되어 특별히 기쁩니다. 핀치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종이 몇 장을 들추더니 그중 한 장을 찾아 팔길이만큼 들어올렸다. 선교부 모임이 다음 화요일 어넷 리브스 자매집에서 있습니다. 바느질감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또 다른 종이에서 읽으셨다. 여러분들은 톰 로빈슨 형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실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는 퍼스트 퍼처스 교회의 충실한 신도였습니다. 오늘 걷는 헌금과 앞으로 3주 동안 걷는 헌금은 헬런을 위해
로빈슨 형제의 아내 말이지요. 집에 있는 그녀를 돕기 위해 쓰일 겁니다. 나는 오빠를 탁 쳤다. 바로 아빠가 변호. 쉬. 나는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얼굴을 돌렸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 궁금증을 억누른 채 사이크스 목사님을 주목했다. 목사님은 내가 조용히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 그럼 찬송가 대장이 첫 번째 찬송을 인도하겠습니다. 지부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통로 한복판으로 걸어 내려와서는 우리 앞에 서서 회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낡아빠진 찬송가 책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펼치더니 찬송가 273장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찬송가 책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요?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셨다. 조용히 해.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지부 아저씨는 목청을 가다듬고 먼 곳에서 울리는 대포 소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나갔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기적적으로 높은 고음으로 수백 목소리가 지부 아저씨의 가사를 따라 찬송가를 불렀다. 쉰 목소리의 허밍으로 된 마지막 구절은 지부 아저씨의 다음 구절로 이어졌다. 아름다운 낙원 있네. 찬송가 소리가 다시 우리 주위에 울렸다. 마지막 음의 여운이 남아있었고 지부 아저씨는 다음 구절로 받았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회중이 머뭇거리자 지부 아저씨는 그 구절을 조심스럽게 반복했고 모두 따라 불렀다. 일제히 합창하자 지부 아저씨는 찬송가 책을 덮었다. 이제 자기의 도움 없이도 회중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신호였다. 할렐루야 기쁘다 라는 구절이 점차 사라지자 지부 아저씨는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하고 선창했다. 목소리들이 단음 화음으로 한 줄 한 줄 따라하다가 마침내 찬송가는 서글픈 속삭임 소리로 끝이 났다. 나는 오빠를 쳐다보았고 오빠는 곁눈질로 지부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두 귀로 분명히 들었다. 그러고 나서 사이크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예배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목사님이 몇몇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주의를 돌렸다는 점이었다. 목사님의 설교는 죄악에 관한 단도직입적인 고발로 목사님 뒤 벽에 걸려 있는 구호를 엄숙히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자신의 양떼에게 이성을 잃게 하는 음주, 도박, 그리고 이상한 여자들을 둘러싼 죄악에 대해 경고했다. 이 지역에서는 밀주업자가 큰 골칫거리였지만 여자들은 그보다 더 심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서도 모든 성직자들이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는 듯한 여성 불순결 교리와 또다시 부딪히게 되었다. 오빠랑 나는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왔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사이크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신도 개개인의 타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자유롭게 피력한다는 거였다. 가령 지마디는 아프지도 않은데 5주일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콘스턴스 잭슨은 좀 더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철책 울타리를 쳐놓았다는 거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마침내 설교를 마쳤다. 설교단 앞에 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오전 헌금을 바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절차는 오빠랑 나에게는 낯설었다. 회중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검게 에나멜을 칠한 커피 깡통에 5센트짜리와 10센트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다.
오빠와 나도 따라서 했고 10센트짜리 동전이 땡그랑하며 떨어지자 고맙소, 고맙소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목사님은 깡통을 테이블 위에 쏟고는 동전을 손에 긁어 모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달러는 모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였다. 그러자 회중이 술렁거렸다.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톰이 감옥에 있는 동안 헬런은 애들을 집에 내버려두고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센트씩만 더 낸다면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한 손을 흔들어 뒤쪽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엘릭, 문 좀 닫아요. 10달러를 모을 때까진 아무도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캘퍼니아 아줌마는 핸드백을 뒤져 쭈그러진 가죽 동전 지갑을 꺼냈다. 아줌마, 싫어요. 오빠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넘겨주자 오빠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 돈으로 넣을래요. 스카웃, 네가 갖고 있는 10센트 이리 줘. 교회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점점 답답해졌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자신의 양떼로부터 정한 금액을 억지로 받아낼 작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럽게 부채질하고 발을 구르는 가운데 씹는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큰 고통이 아니었다. 사이크스 목사님이 칼로우 리처드슨 아직껏 이 복도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엄격하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카키색 바지를 입은 메마른 남자가 복도를 따라와서는 동전 한 잎을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소곤거렸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애들이 없는 신도들은 모두 희생을 하고 10센트씩 더 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10달러를 모았다. 교회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보 아저씨가 요단강 폭풍우 언덕 위에서를 부르자 예배가 모두 끝났다. 나는 남아서 주위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캘퍼니아 아줌마는 나를 복도 앞으로 내몰았다. 교회 문가에 서서 아줌마가 지보 아저씨와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빠와 나는 사이크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기다렸다가 아줌마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주어서 특별히 기쁘구나. 너희 아빠는 우리 교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시지. 나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왜 톰 로빈슨 아저씨의 부인을 위해 모금한 거예요? 그 이유를 듣지 못했나 보구나. 헬라는 애가 셋인데 일을 하러 집을 나갈 수가 없어. 목사님, 왜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나요? 어린애가 딸린 흑인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동안 그늘이 있으면 그곳에 아이들을 놓아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갓난애들은 보통 목화밭 고랑 사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있을 수 없는 애들은 인디언식으로 엄마 등에 끈으로 매거나 여분의 목화자루 속에 넣어두었다. 목사님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은 말이다. 진 루이즈 양. 요즘에 헬러는 일자리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목화 딸 때가 되면 링크디스 아저씨가 일자리를 줄 것 같지만 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캘퍼니아 아줌마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손에 압력을 느끼자 나는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오빠도 나를 따라 그렇게 했고 우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아줌마, 톰 로빈슨 아저씨가 감옥에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헬런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나요?
청색 평직물 드레스에 통같이 생긴 모자를 쓴 아줌마는 오빠와 나 사이에서 걸었다. 그건 말이야. 톰 아저씨가 저질렀다는 그 일 때문이야. 사람들은 꺼려하는 거야. 그 가족 누구하고도 상대하는 걸 말이지. 아줌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요?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밥 이웰 씨가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었거든. 이 웰씨가요? 내 기억력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다. 계약하는 첫날만 학교에 왔다. 집에 가는 그 이외 아이들과 무슨 인척 관계가 있나요? 참, 아빠 말씀으로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맞아. 바로 그 집 애들이야. 하지만 메이콤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외 집안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고 있다면 기꺼이 헬런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아줌마, 강간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건 아빠께 여쭤봐야 할 문제지.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야.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오늘 아침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놓으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 보통 땐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하고 꼭 같았어요. 하지만 왜 그런 식으로 찬송가를 불러요? 선창 말이야. 그걸 그렇게 불러요? 그래, 선창이라고 부른단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지. 오빠는 1년은 헌금을 모아야만 찬송가 책 몇 권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줌마가 웃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 퍼스트 퍼처스 교회에서는 오직 4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단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지. 아줌마, 어디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는 무슨? 가만히 있자. 누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더라? 모디 에킨스 부인의 숙모 뷰포드 여사께서 아줌마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핀치 변호사님보다도 많고 말고. 아줌마가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몰라. 언젠가 한번 몇 살인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했지만 변호사님보다 몇 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많다고 해도 그렇게 더 많지는 않아. 남자들도 여자들만큼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말이지. 아줌마, 생일이 언제예요?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래서 기억하기 쉽거든. 진짜 생일날은 잘 몰라. 하지만 아줌마, 아빠만큼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요. 오빠가 항의하듯 말했다. 흑인들은 나이 든 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 아줌마, 어쩌면 글을 읽을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아줌마가 지보 아저씨를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이지, 잼 도령. 아저씨가 어렸을 적엔 학교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가르쳐 주었지. 지보 아저씨는 캘퍼니아 아줌마의 큰아들이었다. 그걸 생각했더라면 아줌마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말이다. 지보 아저씨에게는 거의 다 자란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난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우리처럼 아저씨에게도 초급 독본 가지고 가르쳤어요? 아니야. 매일 성경에서 한쪽씩 읽게 했단다. 뷰포드 여사께서 가르쳐 주시던 책이 있었고 그 책이 어디서 났는진 아무래도 모르겠는걸? 우리도 알지 못했다. 너희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아줌마도 핀치스 랜딩에서 왔어요? 전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잼 도령? 맞아. 뷰포드 저택과 핀치스 랜딩 사이에서 자라났지. 언제나 핀치 집안일 아니면 뷰포드 집안일을 해주며 지냈어. 난 너희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셨을 때 메이콤으로 이사 왔어. 아줌마, 그게 무슨 책이었는데요?
블랙스턴의 법률 주해집이었지. 오빠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그 책 가지고 지보 아저씨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깐 그러네. 잼 도령. 아줌마는 수줍은 듯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그 책밖에는 없었으니까. 너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블랙스턴 선생님은 훌륭한 영국 그래서 아줌마 말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군요.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야? 아줌마, 다른 흑인들 말이에요. 하지만 아줌마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처럼 말했어요. 캘퍼니아 아줌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집을 벗어나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웠다. 아줌마, 왜 아줌만 흑인 말투를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 흑인들에게 그런 말투를 사용해요? 글쎄다. 우선 첫째, 나는 흑인이고 좋은 말투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줌마는 모자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모자를 눈 아래로 눌렀었다. 대답하기가 꽤나 어렵네. 가령 너랑 오빠가 집에서 흑인 말투로 말한다고 가정해봐.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 내가 교회에서나 이웃 사람들과 말할 때 백인 말투로 말한다면 어떨까? 모세라도 이길 듯 꽤나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 하지만 아줌마, 더 나은 말투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할 필요는 없지. 그건 숙녀답지 못한 거고. 둘째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화가 나는 거지. 말을 올바로 한다고 해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들은 스스로 배워야 하거든. 그들이 배우고 싶지 않다면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처럼 말하는 수밖에. 아줌마, 가끔 아줌마를 만나러 가도 돼요? 아줌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만나러? 매일 나를 만나고 있잖니? 아줌마네 집에서요. 일을 마친 다음에 가끔요. 아빠가 데려다 주실 거예요. 네가 원하면 언제나 그러렴. 반갑게 맞을 거야. 우리는 벌써 레들리 집 옆 인도를 걷고 있었다. 저기 현관 좀 봐. 유령이 그네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레들리 집 쪽을 바라다 보았다. 그네는 텅 비어 있었다. 내 말은 우리 현관 말이야. 나는 길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매일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알렉산드라 고모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매혹적인 모습에다 몸을 꼿꼿이 편 채 그리고 한치 양보도 없는 모습으로 말이다. 앵무새 죽이기 제13장. 캘퍼니아, 내 가방을 앞쪽 침실에 갖다 놓아요. 알렉산드라 고모가 하신 첫 번째 말이었다. 진 루이즈, 머리 좀 그만 긁어대시지. 이 말은 두 번째 말이었고 캘퍼니아 아줌마는 고모의 무거운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내가 할게요. 제모빠가 이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었다. 가방이 침실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가 계속 울려서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고모, 잠깐 다니러 오신 거예요? 알렉산드라 고모가 핀체스 랜딩에서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어쩌다 여행하실 때엔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밝은 초록색 네모난 빅자동차에다 흑인 운전기사까지 딸려 있었지만 둘 다 너무 깔끔하여 오히려 건강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도 운전기사도 눈에 띄지 않았다. 너희 아빠가 말씀하지 않으시던? 오빠랑 내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마 잊으신 모양이구나.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니? 네, 보통 오후 늦게 돌아오세요. 참, 너희 아빠와 난
당분간 너희들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때라고 결정을 내렸단다. 메이콤에서 당분간이라는 말은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30년을 뜻했다. 오빠랑 나는 서로 마주 보았다. 이제 재미 성장해 가고 있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것이 너희한테 최선일 거라고 우린 판단했단다. 진 루이즈, 넌 몇 년이 되지 않아 옷이랑 사내 애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거야. 이 말에 대해 나는 할 말이 많았다. 캘퍼니아 아줌마도 여자고 내가 사내 애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옷에 대해선 눈꽃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고. 하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지미 고모부는 어떻게 하시고요? 고모부도 오시나요? 아니야. 고모부는 핀치스 랜딩에 그냥 남아 계실 거야. 그곳을 돌보셔야지. 고모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한 순간 나는 그 질문이 눈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미 고모부가 계시건 계시지 않건 별 차이가 없었던 거다. 고모부는 말씀이 없는 분이었다. 알렉산드라 고모는 내 질문을 못 들은 채 해버렸다. 고모한테 그것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실은 고모에게 할 말이라곤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둘 사이에 오고 간 고통스런 대화를 생각하며 그냥 앉아 있었다. 진 루이즈, 잘 있었냐? 네, 고모, 고맙습니다. 고모는 어떠세요? 잘 있어, 고맙다. 요즘 무엇 하면서 지내니? 아무것도 않고 지내요. 정말 아무 일도 않는다 말이야? 네, 고모. 친구는 있을 거 아냐? 네, 있어요. 그럼 친구들과는 무엇을 해? 아무것도요. 고모는 내가 아주 재미없는 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나를 두고 고모가 아빠에게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모가 이렇게 갑자기 방문한 데에는 숨겨진 얘기가 있을 테지만 그때 고모에게 그것을 캐묻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은 마침 일요일이었고 고모는 주일날에는 분명히 화를 잘 내셨다. 아마 일요일날 입는 코르셋 때문일 거다. 살찐 것은 아니었지만 몸집이 있었다. 현기증 날 만큼 가슴을 높게 보이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동여매며 엉덩이 부분이 나팔처럼 너울거리는 옷을 골라 입었다. 한때 몸매가 모래시계 같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끔찍했다. 그날 나머지 오후 시간은 친척이 방문했을 때 그러하듯이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지나갔다. 하지만 차도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그 분위기는 금방 달라졌다. 아빠가 먼트가머리에서 돌아오신 거였다. 품위도 잊은 채 오빠는 아빠를 마중하러 나와 함께 달려나갔다. 오빠는 아빠의 서류 가방과 짐 가방을 움켜잡았고 나는 아빠의 두 팔에 뛰어들어 멋없는 키스를 받았다. 저한테 줄 책 사오셨어요? 고모가 오신 것 알고 계셔요? 아빠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고모가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아주 좋다고 대답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 어쩔 도리가 없을 때에는 늘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너희한테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스카웃, 말하자면 이렇단다. 네 고모가 너희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줄 수도 없고 이번 여름은 꽤나 바빠질 것 같아서 말이야. 알아요, 아빠. 아빠의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 고모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아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고모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모는 무엇이 집안에 가장 좋은 것인지 단언하는 버릇이 있었고 고모가 우리 집에 함께 살러 온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메이콤은 고모를 반갑게 맞았다. 모디 애킨슨 아줌마는 내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넣어 만든 레인 케이크를 구워왔다.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는 찾아와 고모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대화는 스테파니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옆집 레이첼 아줌마는 오후가 되면 커피를 마시자고 고모를 불렀고 네이선 레들리 아저씨도 앞마당까지 걸어와서는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를 했다. 고모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다시 생활이 정상을 되찾자 고모는 늘 우리와 같이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고모의 선교의 음식은 여주인으로서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고모는 나이스 크리스찬에 대한 긴 보고서를 검토하는 선교회에 필요한 음식 준비를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맡기지 않았다. 고모는 메이콤 필경사 클럽에 가입하고 그 간사가 되었다. 메이콤 군 생활에서 고모가 참석하는 모든 파티에서 알렉산드라 고모는 고모 부류의 맨 마지막 인물이었다. 고모는 강에 띄우는 배를 갖고 있었고 기숙사 학교의 예의범절을 지녔다. 어떤 도덕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지했다. 문법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고모는 목적격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못 말리는 수다쟁이였고 알렉산드라 고모가 학교에 다닐 때 자기 회의란 단어는 어떤 교과서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뜻도 모르고 있었다. 고모는 지치는 법이 없었으며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 왕비다운 특권을 행사하려고 들었다. 한마디로 계획을 짜고 충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다. 고모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집안 사람들의 결점을 그냥 넘겨버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집안의 영광은 더욱 빛이 났다. 이런 습관은 오빠를 짜증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게 했다. 고모는 말버릇을 조심하셔야 할걸? 메이콤에 사는 사람들은 몇 다리만 건너뛰면 우리와 친척이 되거든. 알렉산드라 고모는 젊은 샘 메리웨더의 자살이 주는 도덕을 강조하면서 그 집안의 병적인 내력 탓으로 돌리셨다. 16살 난 계집애가 성가대 합창에서 킥킥거리며 웃기라도 하면 고모는 그것만 봐도 펜필드 여자들은 하나같이 경박스러워.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메이콤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내력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술을 잘 마시는 내력, 노름 좋아하는 내력, 비열한 내력, 우스꽝스러운 내력 등 말이다. 한 번은 고모가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경향을 두고 유전적이라고 말하자 우리 핀치 집안은 지금 3대에 걸쳐서만 처음으로 사촌들과 결혼하지 않았어. 그럼 핀치 집안은 근친상간 내력이 있다는 거야? 고모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바로 그 유전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손과 발이 작다고 대답하셨다. 유전에 대한 고모의 편견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모는 드러내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한 지역에 주저앉아 오래 살면 살수록 그 가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외의 집안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버리스 이웰과 그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안은 메이콤군 쓰레기 하치장 뒤쪽 똑같은 땅에 3대에 걸쳐 살면서 군의 극빈자 복지기금으로 연명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렉산드라 고모의 논리 뒤에 그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 메이콤은 아주 오래된 읍이었다. 핀체스 랜딩에서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이곳은 그렇게 오래된 읍치고는 이상하게 후미진 내륙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시작될 무렵 싱크필드라는 사람이 돼지 2마리가 겨우 다닐 정도의 좁은 길에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술집 겸 여관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메이콤은 아마 강 쪽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을 거다. 애국자가 아닌 싱크필드는 자신이 엘라베마 준주에 속해 있는지, 크리크 인디언 연합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은 채 돈벌이만 된다면 인디언들과 개척자들 양쪽에게 탄약을 공급해 주었다. 장사가 꽤 잘 될 무렵 윌리엄 와이엇 핍 주지사가 새로 만든 군의 치안을 정비할 목적으로 정확한 중심부를 찾아내어 그곳에 군청 소재지를 세우기 위해 측량사들을 파견했다. 싱크필드 여관에 머문 측량사들은 여관 주인에게 그가 있는 곳이 메이콤군 영내라고 말하며 군청 소재지를 세울 장소가 될 만한 곳을 보여주었다. 싱크필드가 대담하게 자기 소유의 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메이콤은 아무 흥미도 없는 윈스턴 늪지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을 거다. 그 대신 메이콤은 싱크필드 여관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밤 싱크필드는 눈이 가물거릴 정도로 손님들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지도와 차트를 가져오도록 해 여기서 조금 잘라내고 저기서 조금 덧붙이고 해서 자기 조건에 유리하게 군의 중심지를 조정했다. 그 이튿날 싱크필드는 안장 가방에 지도와 함께 술 5쿼트를 실어 떠나보냈다. 각각 둘씩 갖고 나머지 한 병은 주지사에게 갖다 주도록 말이다. 메이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다른 엘라베마 읍과는 달리 지저분하지 않았다. 초창기의 건물들은 튼튼했고 법원 건물은 위엄을 자랑했으며 길거리는 우아할 정도로 널찍했다. 메이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았다. 이를 뽑고 마차를 고치고 심장을 체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영혼을 구원받고 노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싱크필드가 조작한 전략은 궁극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신흥읍은 이 무렵 유일한 공공교통수단과 바로 강으로 가는 배였다. 너무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군의 북쪽 끝에 사는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면 꼬박 이틀 동안 여행해야 했다. 그 결과 읍은 100년이 지나도록 옛날 규모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목화밭과 목재용 삼림지의 바다에 놓여있는 외딴 섬 같았다. 비록 메이콤은 남북전쟁 동안에는 무시되었지만 재건시대의 통치와 경제적 바탕은 오히려 읍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자면 내적으로 성장을 한 셈이다. 이곳에 새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고 똑같은 가족이 똑같은 가족과 결혼하여 마침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서로 닮아 보였다. 어쩌다 누군가가 먼트가머리나 모빌에서 외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지만 그 결과는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조용한 냇물에 작은 파장을 일으킬 뿐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였다. 물론 메이콤에도 계급 조직이 있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작용했다. 가령 나이 많은 주민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옆에서 살아온 현 세대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주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세대마다 반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련되었기 때문에 태도, 미묘한 성격차, 심지어는 몸짓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크로포드네 사람들은 남 참견을 잘한다더니 메리웨더네 사람들은 3대마다 한 사람씩 환자가 있다. 느니 델러필드네 사람들에게 진실이란 없다느니 뷰포드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모양이라더니 하는 말이 일상생활의 안내판 구실을 했다. 신중하게 은행에 전화 걸어보지 않고서는 델러필드네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받지 마라. 모디 에킨슨 아줌마의 어깨가 구부정한 것은 뷰포드 집안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레이스 메리웨더 부인이 리디어 이 핑크엠 회사 제품진을 마신다 해도
그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모두 이런 식이었다. 알렉산드라 고모는 손에 잘 맞는 장갑처럼 메이콤 세계에 잘 적응했지만 오빠랑 나의 세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고모가 아빠나 잭 삼촌의 누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자주 의아해하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반쯤 잊어버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오빠가 들려준 바뀐 아이들과 맨드레이크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이런 것들은 고모가 우리 집에 머무신 한 달 동안 추상적으로 추측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고모는 오빠랑 나에게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셨고 우리도 식사할 때와 밤에 잠자러 가기 전에만 고모와 마주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름이 되었고 우리는 주로 집 바깥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오후에 물을 마시러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면 우리 거실에는 메이콤 아줌마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거나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럴 때면 진 루이즈, 이리 와서 아줌마들에게 인사를 해라 하고 고모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내가 문가에 나타나면 고모는 나를 부른 것을 곧 후회하는 듯 했다. 나는 보통 진흙투성이에다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까. 릴리 사촌 아줌마께 인사드려라. 어느 날 오후 복도에 있는 나를 붙잡고는 고모가 말씀하셨다. 누구라고요? 릴리 부룩이라고 내 사촌 아줌마야. 우리 사촌 아줌마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라 고모는 릴리 사촌 아줌마에게는 조금 미안하다는 식으로 나에게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셨다. 릴리 브룩 사촌 아줌마가 떠나면 나는 꾸중을 듣게 될 거란 걸 알 수 있었다. 아빠가 나에게 핀치 가문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나 자녀들에게 가문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지 않으신 것이 불찰이었다. 고모는 내 옆 소파에 앉아있는 오빠를 불렀다. 방에서 나가더니 조셔, 에스 세인트 클레어의 명상이라는 자주색 커버를 씌우고 금박 글씨를 박은 책을 한 권 가지고 돌아오셨다. 내 사촌이 이 책을 쓰셨단다. 정말 훌륭한 성품이셨어. 오빠는 그 작은 책을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 사촌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니? 대학에 가서 정신이 돌았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총장님을 총으로 쏘려고 했다고요. 조셔, 사촌이 자신은 오직 하수구 감독관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낡은 수발식 권총으로 총장을 쏘려고 했지만 그만 자기 손에서 발사되고 말았다고요. 가족들이 삼촌을 거기에서 빼내는데 무려 500달러나 들었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라 고모는 마치 황새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서 계셨다. 그래, 알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빠의 방에서 책 한 권을 빌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다. 오빠의 침대 옆에 서서는 진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다. 아빠가 소리를 내셨다. 아빠는 무슨 말씀을 꺼내려고 뜸 들이느라 시끄럽게 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빠가 마침내 늙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외모로 봐서는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만.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빠는 실제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말이다. 네 고모가 나에게 부탁하길. 잼, 너는 핀치 가문의 후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겠지?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오빠가 곁눈질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오빠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높아졌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는 무릎을 포개고는 두 팔을 끼셨다. 너에게 인생의 실상을 말하려는 거야. 오빠는 더욱 진저리를 치는 듯했다. 그 얘기라면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갑자기 진지해지셨다. 높낮이가 없는 변호사 특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고모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평범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 몇 대에 걸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예라는 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내가 내 다리에서 붉은 별, 노린재 한 마리를 찾아내는 모습을 바라보셨다. 뼈대 있는 가문의 후예라는 점을. 내가 그 벌레를 찾아내어 비비자 아빠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가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빠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다. 고모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숙녀와 신사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고모는 핀치 가문에 대해서 또한 그 가문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메이콤 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으시단다. 너희들이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가문에 걸맞게 처신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아빠는 단숨에 결론을 맺으셨다. 오빠랑 나는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옷깃이 불편한 듯 했다. 우리는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 내가 오빠의 옷장에서 빗 하나를 집어들고 빗의 끝을 따라 나를 드르륵 긁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마라. 나는 무뚝뚝한 아빠의 말을 듣고 아주 놀랐다. 빗이 공중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 빗을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옛날의 아빠가 아니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아빠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떤 시기든지 알렉산드라 고모가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게 틀림없었다. 눈물 사이로 오빠가 고개를 한쪽으로 떨군 채 나와 비슷하게 외로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디도 갈 곳이 없었지만 나는 어디론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가 아빠의 조끼에 부딪혔다. 나는 그곳에 얼굴을 파묻었다. 옅은 푸른색 천 뒤쪽 뱃속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작은 소리, 아빠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풀먹인 아빠의 셔츠가 가볍게 구겨지는 소리, 아빠가 부드럽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배가 꾸르륵거려요. 알고 있단다. 소다를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럴게. 아빠, 처신 어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일을 달라지게 만들까요? 제 말은요,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손으로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아빠의 그 말씀을 듣고서야 나는 옛날의 아빠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신 것을 알았다. 내 다리에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쳐들었다. 아빤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으시겠어요? 핀치 집안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두 잊어버려. 아빠는 문간으로 걸어가 방에서 나가시더니 문을 닫으셨다. 거의 쾅 하고 닫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문을 잡고 조용히 닫으셨다. 오빠랑 서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다시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우리를 둘러보셨다. 눈썹은 치켜 올라가고 안경은 흘러내려와 있었다. 하루하루 조셔 사촌 닮아가고 있지? 안 그래? 나도 가족들에게 $500를 부담시키게 될까? 아빠가 그때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하지만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남자였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자가 필요했던 거다. 앵무새 죽이기 제14장. 우리는 더 이상 알렉산드라 고모로부터 핀치 가문에 대해서 듣지 않았지만 읍내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듣게 되었다. 오빠는 이 무렵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내가 있으면 꽤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쩌다 토요일 날 제모빠가 따라가도 좋다고 허락하면 동전으로 무장을 하고 땀을 흘리며 인도에서 걷는 사람들을 해치고 걸어갈 때
가끔 이런 말을 듣곤 했다. 저기 그 사람 애들이 가네 또는 핀치네 집 애들이잖아? 하는 말이다. 우리를 비난하는 게 누군가 하고 돌아다 보면 메이콤 약국 겸 잡화점 창문에 전시해 놓은 관장약을 쳐다보고 있는 농부들이었다. 아니면 후버마차에 앉아 있는 밀짚 모자를 쓴 땅딸막한 시골 아낙네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불련하면 이군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간을 한다니까. 깡마른 신사 한 사람이 우리를 지나치면서 애매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강간이 뭐예요? 그날 밤 내가 아빠에게 여쭤보았다. 아빠는 신문 뒤로 주위를 돌아다 보셨다.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다. 우리가 자라면서 오빠랑 나는 저녁 식사를 한 뒤 30분은 아빠 혼자서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고 나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완력으로 여성과 성교를 맺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왜 캘퍼니아 아줌마는 내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아빠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지금 뭐라고 했지? 그날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한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아빠에게 여쭤보라고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여쭤보는 거예요. 아빠가 보시던 신문이 지금은 무릎에 내려와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나는 아빠에게 아줌마와 함께 교회에 간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아빠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술을 놓던 알렉산드라 고모는 일감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쳐다보셨다. 그 일요일 날 너희들 캘퍼니아의 교회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던 거야? 네, 고모. 아줌마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바로 그때 잊어버렸던 뭔가가 생각났다. 네, 고모. 그리고 아줌마가 언제 오후에 나더러 집에 와도 된다고 했어요. 아빠, 괜찮다면 다음 일요일 날 가고 싶어요. 괜찮지요? 아줌마 말이 아빠가 차를 가지고 나가시면 아줌마가 데리러 온댔어요. 가면 안 돼.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고모였다. 깜짝 놀라서 나는 고개를 휙 돌린 뒤 아빠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아빠가 재빨리 고모에게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보였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고모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몸집에 비해 아빠는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의자에 앉고 서고 할 수 있었다. 지금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나셨다. 고모에게 사과드려. 고모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난 아빠에게 아빠는 고개를 돌려 잘 보이는 눈으로 나를 벽에 꼭 붙잡아 두다시피 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끔찍했다. 먼저 고모에게 사과드려. 고모, 죄송해요. 내가 중얼거렸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해 보자꾸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듯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네 고모가 우리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너는 고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아듣겠니? 나는 아빠의 말을 알아들었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키며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화장실에 가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화장실에서 왜 나오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다시 돌아와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거실에서 격렬하게 뭔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통해 보니 오빠가 미식축구 잡지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테니스 시합을 관람하는 것처럼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일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에티커스. 거기에 가도록 한들 무슨 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집에서처럼 거기에서도 캘퍼니아가 잘 돌봐줄 거고.
아빠와 고모가 말하고 있는 그녀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갱생원 같은 풀먹인 핑크색 벽이 나를 향해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을 느꼈고, 태어나서 두 번째로 나는 가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이다. 에티커스, 마음이 부드러운 것까진 좋아요. 인정이 많은 건 알지만 생각해야 할 딸이 있잖아요. 점점 자라는 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돌려대지 마세요. 조만간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어쩌면 오늘 밤에 그러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녀가 필요 없어요. 아빠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알렉산드라, 캘퍼니아가 원할 때까지는 내보낼 수 없어. 네 생각은 다르겠지만 난 지금까지 그녀 없이 꾸려올 수 없었어. 그녀는 이제 충실한 집안 식구고 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해. 게다가 난 네가 우리 일로 골치를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린 여전히 캘퍼니아가 필요해. 하지만 에티커스, 더구나 그녀가 애들을 키웠다고 해서 애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엄마보다 더 엄격했으면 엄격했지. 애들이 잘못하면 벌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흑인 유모들이 흔히 그러듯이 버릇없게 그냥 내버려둔 적도 없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키우려고 애썼단 말이다. 그리고 캘퍼니아의 견해란 꽤 올바르거든. 또 한 가진 애들이 그녀를 좋아해. 나는 다시 숨을 쉬었다. 아빠와 고모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캘퍼니아 아줌마였다. 기운을 되찾은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아빠는 신문을 다시 읽으셨고 고모는 열심히 자수를 놓고 계셨다. 폭, 폭, 폭 하고 바늘이 팽팽하게 당긴 둥근 천을 뚫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는 잠시 멈추더니 천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폭, 폭, 폭. 고모는 지금 화가 나 있음에 틀림없었다. 제 못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탄자를 가로질러 걸어 나오더니 나더러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닫았다. 오빠의 얼굴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스카웃, 아빠와 고모는 말다툼을 하고 계셨어. 요즘 들어 오빠랑 나도 꽤나 말다툼을 했지만 누군가가 아빠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스카웃, 고모에게 맞서지 마. 알아듣겠어? 아빠가 하신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부탁하는 말을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 지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빤 지금 우리가 아니더라도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셔. 이를테면 어떤 일로? 내가 보기에 아빠는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일이 없는 듯 했다. 톰 로빈슨 사건 때문에 아빤 지금 몹시 힘드셔. 나는 어떤 일에도 아빠는 걱정하지 않으신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건 대략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되지 않았다. 그건 네가 마음속에 뭔가를 잠깐밖에는 새겨두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른들은 달라. 우린 요즘 들어 부쩍 꽤나 잘난 체하는 오빠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다. 오빠는 책을 읽다가 혼자서 어디로 가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전히 읽은 책을 나에게 넘겨주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전에는 내가 그 책을 좋아할 것 같았기 때문에 넘겨주었지만 지금은 내 교양과 교육을 위해서 넘겨주는 거다. 오빠, 정말 잘났어. 도대체 오빠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카웃, 진심이야. 제발 고모에게 대들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난 너를 때려줄 거야. 이 말을 듣자 나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빌어먹을! 죽여버릴 거야!
오빠는 침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앞머리채를 낚아채고 한 손으로 입을 때리기가 쉬웠다. 오빠는 나를 찰싹하고 때렸고 나는 왼손으로 일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배에 한 대 얻어맞고는 바닥에 넘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빠가 반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직 서로 힘이 비슷했다. 꽤나 고귀하고 잘나셨어. 정말. 내가 다시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다. 오빠는 아직도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나는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힘닿는 데까지 오빠에게 몸을 던져 치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손톱으로 핥히었다. 주먹 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큰 싸움이 되었다. 아직도 버둥대며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오셔서 우리를 갈라놓으셨다. 그만 됐다. 너희들 둘 다 지금 당장 자거라. 쳇! 내가 오빠를 향해 말했다. 내가 잘 시간에 오빠도 잠을 자러 가는 거다. 누가 시작했니? 오빠가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이젠 오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빠가 미소를 지으셨다. 여기서 그만두자. 오빠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오빠 말을 듣거라. 그러면 됐지. 알렉산드라 고모가 옆에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빠와 함께 복도를 내려가면서 지금껏 내가 말해온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고 고모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표현이었다. 우리 방은 서로 옆에 붙어 있었다. 내가 방과 방 사이에 문을 닫자 오빠가 스카웃, 잘 자. 오빠도 잘 자. 불을 켜려고 방을 가로질러 더듬어가며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침대로 가려는데 따뜻하고 뭉클하고 조금 부드러운 뭔가가 발에 밟혔다. 단단한 고무 같지는 않았다. 살아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고 불을 켜고 침대 옆 바닥을 쳐다보았다. 내가 밟은 것이 무엇이든 지금은 그 자리에 없었다. 오빠의 방문을 두드렸다. 왜 그래? 뱀 느낌이 어떻지? 거칠거칠해. 찬 느낌이 들고 흙 묻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왜 묻는 거야? 내 침대 밑에 뱀이 있는 것 같아. 와서 봐주겠어? 지금도 웃기려고 그러는 거니? 오빠가 방문을 열었다.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아직도 입가에 내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내가 말한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오빠가 이렇게 말했다. 내 얼굴을 뱀에게 들이대리라고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는 부엌으로 가 빗자루를 가지고 왔다. 넌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좋겠어. 정말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었다. 땅에서 몇 피트 위까지 돌을 쌓고 그 위에 다 집을 지었다. 그래서 파충류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 레이첼 해버포드 아줌마는 목욕을 하고 난 뒤 화장옷을 걸려고 침실 옷장에 갔을 때 방울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아직도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구실로 매일 아침이면 위스키 한 잔씩을 마신다. 오빠는 침대 밑을 시험 삼아 휘저어 보았다. 뱀이 나오나 하고 발치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빠가 좀 더 깊이 휘저었다. 뱀도 투덜대나? 뱀이 아니야. 누군가가 있어. 갑자기 침대 밑에서 갈색의 더러운 뭉치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오빠는 빗자루를 들어올려 내려쳤고 딜의 머리에서 1인치 빗나갔다.
하나님 맙소사. 오빠의 목소리에는 경건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딜이 조금씩 기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일어서서 두 어깨를 풀고 발목에 손을 대고 발을 돌렸으며 목 뒤를 문질렀다. 다시 피가 돌자 헤이! 하고 인사를 했다. 오빠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죽는 줄만 알았어. 뭐 먹을 것 좀 없니? 꿈을 꾸듯 나는 부엌으로 갔다. 우유와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옥수수빵 반 접시를 가져왔다. 딜은 늘 그러듯 앞니로 씹으며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 수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온 거니? 꽤 복잡한 길을 통해서였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딜은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그를 싫어하는 새 아빠가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 지하실에 가둬 죽이려고 했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농부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는 밭에서 나는 날콩을 넣어주어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다. 그 마음씨 착한 농부는 환풍구를 통해 콩깍지를 하나씩 무려 한 부셸의 콩을 넣어주었다나. 딜은 벽에서 쇠사슬을 잡아당겨 풀려날 수 있었다. 팔목에 아직 수갑을 찬 채 메리디언에서 2마일이나 헤매다가 작은 동물 서커스단을 발견하고는 즉시 낙타를 목욕시키는 일자리를 얻었다. 서커스단과 함께 미시시피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의 놀라운 방향 감각 덕분에 메이콤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엘라베마주 에봇군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머지 길은 걸어서 왔다고 했다. 오빠가 이곳에는 어떻게 왔니? 하고 물었다. 딜은 자기 엄마 지갑에서 13달러를 훔쳐가지고 메리디언에서 9시 기차를 탄 뒤 메이콤 정션에 내렸다고 했다. 경찰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메이콤에 이르는 14마일 길 중에서 11마일이나 12마일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관목숲을 걸었고 나머지 길은 목화를 실어 나르는 술에 뒷공무니에 매달려 왔으며 침대 밑에서 아마 2시간가량은 숨어 있었을 거라고 했다. 우리들이 식당에 있는 소리가 들렸고 접시에 포크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다. 오빠랑 내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싸울 것만 같았고 오빠가 훨씬 키가 컸기 때문에 침대 밑에서 나와 내가 오빠를 때리는 것을 도와줄까 생각도 했지만 아빠가 곧 말릴 것 같아 그냥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다. 딜은 지쳐 있었으며 믿기 어려울 만큼 지저분했지만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분들은 네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모르시겠지. 너를 찾고 계신지 알고 싶어. 아직도 메리디언에 있는 영화관을 샅샅이 찾고 계시겠지. 내 엄마한테는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하지 않겠어? 네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말이야. 딜이 두 눈을 끔뻑거리며 오빠를 쳐다보았고 오빠는 방바닥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년 시절의 나머지 규범을 깨뜨렸다. 방에서 나가 복도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아빠, 오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잠깐만 여기로 오실 수 없으세요? 땀에 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도 메스꺼움을 느꼈다. 아빠가 문간에 서 계셨다. 아빠는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더니 호주머니 속에 두 손을 집어넣고 서서 딜을 내려다보셨다.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딜, 괜찮아. 걱정 마.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가 말씀해 주실 거야. 딜이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빠는 너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너는 우리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잖아. 무섭지 않아. 그저 배가 고픈 거겠지.
아빠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쾌활함이 실려 있었다. 스카웃. 차디찬 옥수수빵 말고 다른 것 좀 갖다 줄 수 없겠니? 먼저 이 녀석 배를 채우게 해줘라. 내가 다시 돌아온 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꾸나. 변호사님, 레이첼 이모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럼 전 또다시 도망칠 거예요. 이런 이 녀석. 곧 침대 말고는 다른 어느 곳에도 보내지 않을 거야. 레이첼 아줌마에게 네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잘 수 있는지 물어볼 참이야. 너도 그건 좋아할 테지, 안 그래? 그러니 제발 메이콘 군의 흙을 제자리에 돌려주시지. 그렇지 않아도 토양 침식이 아주 심각하단다. 딜은 아빠가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아빤 농담을 하시려는 거야. 목욕을 하라는 말씀이지. 그것 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제모빠는 배반자의 표정을 지으며 방구석에 서 있었다. 딜, 난 아빠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 내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300마일이나 되는 길을 도망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빠를 내버려 두고 방에서 나왔다. 딜은 먹고 또 먹어댔다. 지난밤부터 꼬박 굶었던 것이다.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표 사는 데 써버렸고 여러 번 그랬듯이 기차에 올라타 낯익은 차장과 뻔뻔스럽게 잡담을 나누었다. 하지만 먼 거리를 혼자서 여행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규칙에 호소할 용기는 없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만약 어린아이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차장은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돈을 꿔주고 여행이 끝나면 그의 아빠가 돈을 갚아주게 되어 있었다. 딜이 남은 음식을 다 먹어치운 뒤 식료품 저장실에서 돼지고기에 콩을 넣은 통조림을 찾고 있을 때 레이첼 아줌마가 복도에서 하나님 맙소사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딜은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다. 딜은 집에 데리고 갈 때까지만 기다려 식구들이 내 걱정으로 정신이 나가 있어 하는 말을 듣고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고 해리스 핏줄은 못 속여 라는 말을 듣고는 침착하게 조용히 있었으며 하룻밤은 머물 수 있겠지 라는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딜은 이모가 포옹하자 포옹으로 답례를 했다. 아빠는 안경을 들어올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아빤 피곤하셔. 마침내 알렉산드라 고모가 말씀하셨다. 몇 시간 만에 침묵을 깨뜨리는 듯했다. 지금까지 고모는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너무 놀라 거의 내내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계셨던 거였다. 너희들 이제 자거라. 우리는 아빠와 고모를 식당에 남겨두고 나왔다. 아빠는 여전히 얼굴을 문지르고 계셨다. 강간에서 소란, 소란에서 다시 가출이라. 아빠가 나지막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2시간 후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군. 일이 그런대로 잘 풀리자 딜이랑 나는 오빠에게 상냥하게 굴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딜은 오빠와 함께 자야 하기 때문에 오빠에게 말을 거는 편이 좋을 듯했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얼마 동안 책을 읽었지만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딜과 오빠는 조용했다. 독서등을 켰는데도 오빠 방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꽤 오랫동안 잠을 잤음에 틀림없었다. 누군가가 두드리는 바람에 잠이 깨었을 때 방은 기우는 달빛으로 희미했기 때문이다. 스카우, 조금만 비켜봐. 오빠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 딜이 침대에 올라와 내 옆에 누웠다. 화내지 않아. 너하고 같이 자고 싶어서 그래. 잠이 깬 거야?
이때쯤에서는 잠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졸린 듯이 이렇게 물었다. 왜 그런 거야? 왜 가출했냐고 묻고 있는 거야. 내 말대로 새 아빠가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아니, 편지에 쓴 대로 같이 배를 만든 거 아니야? 말만 하시고 실제로는 만들지 않았어. 나는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딜의 얼굴 윤곽을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가출할 필요까진 없잖니. 어른들이 하겠다고 말해놓고 하지 않는 일이 반은 되잖아.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것이야말로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가출 이유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이유였다.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는데 그래? 글쎄, 늘 밖에 나가 계시고 집에 계실 때에도 자기들끼리만 방 안에서 지내셔. 방 안에서 뭘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 그저 앉아서 책만 읽으셔. 그런데도 내가 같이 있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나는 침대 머리맡 쪽으로 베개를 밀고 앉았다. 넌 이걸 알아야 해. 난 오늘 밤 식구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가출하려고 했어. 부모님이 언제나 내 주위에 있는 건 너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딜. 딜은 참을성 있게 한숨 섞인 숨을 내쉬었다. 잘 자. 우리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시고 때론 밤에도 반 정도는 나가 계셔. 게다가 주 의외일로 집을 비우시고? 난 말이야, 딜, 너도 부모님이 늘 옆에 계신 거 좋아하지 않을걸? 옆에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니. 그게 아니라니까. 딜이 설명하는 동안 만약 오빠가 지금과 다르다면 내 삶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다. 아빠가 내 존재, 내 도움, 내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빠는 내가 없다면 아마 단 하루도 살아가실 수 없을 거다. 캘퍼니아 아줌마도 내가 없다면 그럴 것이고,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했다. 딜, 넌 지금 나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식구들은 너 없이는 살 수 없으셔. 다만 너한테 조금 소홀하신 것뿐이야.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줄게. 어둠 속에서 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야. 내가 없으면 그분들은 훨씬 잘 지내신다는 거야. 내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홀하신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사주시거든. 하지만 이제 이것 가지고 있으니 나가서 놀아라 하는 시기지. 물건들이 방 안에 가득해. 너에게 그 책을 사주었으니 그것이나 읽어라 하는 시기란 말씀이지. 딜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넌 사내애가 아니잖니. 사내애란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지.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른들을 걱정시키지 않는다고. 딜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아니, 그분들은 소홀하시지 않아. 아침이면 잘 잤니? 저녁이면 잘 자, 어디 갈 때는 잘 갔다 와 하시면서 키스와 포옹을 퍼부어 주시거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잊지 않으시고, 스카웃, 우리 아기나 하나 데려오자. 어디서? 딜은 한 남자가 배를 가지고 있어 안개 낀 섬으로 노를 저어가 그곳에서 아기들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사람에게 아기를 주문하면 된다는 거다. 그건 거짓말이야. 고모가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굴뚝 밑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리신대.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고모의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때뿐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아기는 서로 상대방한테서 얻는 거야. 하지만 이런 남자도 있지. 모든 어린애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딜은 다시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꿈들이 떠돌아다녔다.
내가 책을 한 권 읽을 때 딜은 2권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마술을 더 좋아했다. 딜은 번개보다도 빨리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 아가들이 백합처럼 누군가가 따가기를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세계를 더 좋아했다. 딜은 천천히 혼자 중얼거리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 자신과 함께 나를 데리고 말이다. 하지만 그의 안개 낀 섬의 정적 속에 슬퍼 보이는 갈색 문을 단 회색 집의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딜? 왜? 넌 불 애들리가 왜 집에서 도망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휴. 딜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나에게서 돌아 누웠다. 어쩌면 달아날 곳이 없기 때문일 거야.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